살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으로 불이 흩어진 것도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야.
네, 안녕하십니까. 진유미 학생, 김마르코 학생 왔습니다. 다들 뻗었을래나요? 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방금 틀었던 마지막 인사는 다시 1년 뒤에 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 문제 어땠는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싱거운 문제, 싱거운 논점이 출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역시 노무사 기출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살짝 틀어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 안에 함정이 있군요. 함정이 있다는 것은 홍경미 학생 왔습니다. 한숨 자려고 했는데 한예지 학생 왔습니다.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저도 나가서 진윤미 학생이랑 박상진 학생이랑 뒤풀이를 해야죠.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저는 2차까지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저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5명까지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다들 코로나에 겁을 드셨나요? 네, 오늘은 3명이서만 모이기로 했습니다. 인증샷 찍어서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다른 강사들이 총평 올린 거를요, 씻으면서 화장실에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 풀더라고요. 못 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용이한 문제다, 수월한 문제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수월한 문제다 라고 보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출제 형식 간단히 보고 노동행정에 관한 문제 간단히 보고 나서 출제 논점 바로 짚고 한 30분에서 4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장소까지 저는 10분이면 뛰어갈 수 있기 때문에 3시 50분까지만 끝내면 됩니다. 네, 고기암님 오셨습니다. 고기암님은 우리 매직팀 성원이 아닌데 열심히 계속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출제 형식을 보시면요, 공인노무사 행정쟁수법 과목은 그동안에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중간에 분설형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을 하고 준사령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을 하고, 준사령 문제란 말은 제가 최초로 사용을 했던 표현이죠. 지금 교수님들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준사령 문제를 한 해에 거쳐서 일반 사례 문제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출제 형식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 속도를 보여온 만큼 아래 2020년 논문기출 이후에 아래 것은 2020년 요겁니다.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사건, 이의신청 문제 나왔던 것이죠. 이건 이제 행정기본법 때문에 출제가 됐던 것이고요. 올해도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2020년 기출 이후에 본격적인 참조조문 제시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죠. 아까 전에 한예지 학생이 선생님이 참조조문 나온다고 한 거 진짜 나왔어요. 이게 이 부분이죠. 우리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의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당시 문제에 안 띄워놨군요. 안 띄워놨다면은 실제 저걸 보시면 되겠죠. 이게 2020년도 지금 보고 계신 것이요. 좀 키워볼까요? 이게 PDF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조금만 줄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큐넷, 공인노무사 큐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네, 1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3문에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2문에 보게 되면 이의신청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면서 지금 거부처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처리법, 여러분 수업용 법전에 민원처리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처리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참조조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아직 큐넷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건 아닙니다. 깨끗하죠? 깨끗한데요, 요거는 제 안테나가 보내준 겁니다. 아직 신림동에 안테나가 있긴 있습니다. 아직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테나가 있어서 신림동에서 넘어온 파일인데요, 파일을 살짝 좀 깨끗하게 제가 편집을 했어요.
1문 오늘 이렇게 출제됐죠? 1문에 보시게 되면 밑에 국가배상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렇게 2페이지로 나왔네요. 예, 2페이지 나왔는데 3문에도 이렇게 국가공무원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 참조조문이 이처럼 이제 제시가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뭐 어떤 법령이든 출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산인공이 보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이유에서 수업용 법전 외의 법령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시험장에서 수업용 법전에 없는 법령을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간 우리는 수업을 하면서 실제 법령을 전부 다 화면에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린 게 바로 뭐냐면 법령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라. 쫄지 마. 우린 익숙하니까. 그렇죠? 어떤 법령이든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 노동행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준사례형 문제라는 표현을 제가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였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기본 강의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가불병정 등의 사람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사례 문제처럼 보입니다. 형식은 그렇죠. 근데 그 실질은 사례 문제라고 하게 되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인데,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정법적인 지식 테스트, 단문이죠. 약술. 단문에, 실질은 단문에 해당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준사례형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만든 용어이고요. 지금은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문제는 준노동행정 문제,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노동행정 문제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었다. 형식은 노동행정 사건을 노동관계 행정쟁송법을 말하는 것이죠. 바탕으로 하였지만은 그 실질은 그 노동행정의 고유한 논점이 아닙니다. 뭐 휴업수당 사건이라거나 이런 식의 노동행정의 고유한 논점, 거기에만 존재하는 특징적인 부분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 행정의 논점을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노동행정이지만 실질은 일반행정, 형식은 사례이지만 실질은 단문에 해당하는 준노동행정 문제라고 부를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행정 이론 강의, 사례 강의, 판례 강의 등을 하면서 우리는 5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봤었습니다. 없어지면 잠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채팅창에 있던 게 사르륵 사라지는 것인가요? 부해구제제도, 분호구제제도, 산재보험제도, 교원소청제도, 노조설립제도,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부해구제제도에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같이 포함하자. 공무원도 근로자의 일종이니까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제도 안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도 포함을 시키자. 그 다음에 휴업수당 사건,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부해구제제도에 포함을 시키자. 이런 것들을 녹이기로 해왔었습니다. 1문과 3문의 문제를 보게 되면요, 준노동행정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문에 보시게 되면 1문을 보시면 1문에서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마치 2017년도 노무기출에서와 같이 여기 보시면 부당이득 징수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2017년 사건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 나왔었죠. 그에 대한 불복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징수까지 끝냈다라고 하니까 부당이득 징수 결정 나오고 실제로 징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재보험제도 쪽에 해당하는 노동행정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밑에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요, 3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에 관한 문제 우리가 최근에 풀어봤는데 조금은 다르지만 이거는 그냥 첫 추변의 문제입니다. 첫 추변의 문제인데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강사들이 못 푼 부분이 바로 여기더라고요. 이거 못 풀었고요. 이거 못 풀고, 그 다음에 2문은 뭐 대충 다 푼 것 같고, 그 다음에 1문의 설문 3번. 1문의 설문 3번 다들 못 풀었고요. 강사들이 현재 제가 몇 명 거 봤는데, 그 다음에 이 설문 2번 있죠. 설문 2번 잘못 푼 강사 확인됐고요. 그래서 총 합치면 5개 문제죠. 5개 문제 중에서 3개 문제를 신림동 강사들은 현재 2문제는 확실히 못 풀고 다들,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못 푼 강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가면 대충 한 50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논점입니다. 여기 내가 왜 빼놨죠? 이건 뭡니까?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 네, 이 문제는 무효 확인, 소송상 입증 책임의 분배, 이거 창피합니다. 를 묻는 문제로, 다수설에 따르면 법률요건 분류설을 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나, 판례는 원고 책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검토할 때 법률요건 분류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이라고 쓸까요? 이처럼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검토한 견해에 따른 결론과 함께 판례에 따른 결론도 함께 도출해야 함, 이겁니다. 이 부분에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 책임설의 입장에 따른 판례의 입장에 따른 결론도 도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홍님 오셨습니다. 입증 책임 분배 학설명 기억 안 나서 뭐뭐 하는 견해로 써버렸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걸로 감점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계를 생산하는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골절 등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골절 상해 입은 건 우리 모의고사 문제 너무 많죠. 맨날 골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애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받았다. 이 지급결정은 공무원의 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결정이라거나, 아니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결정이라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결정이라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사회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확인.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서 확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처분이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부되었을 때 논점이 있죠. 보통 산재보험은 그쪽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급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은 갑이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지난번에 2017년도 노무기출에서는요, 중복 지급됐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잘못 지급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전부 잘못 지급됐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중복 지급됐다. 그래서 부당이득 징수를 했던 것인데요.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실을 들어 갑에 대한 급여 지급 결정을 취소하였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직권 취소가 되겠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위성소 적발장에서 위성소입니다. 위성소, 위법 성립 소급. 위법한 처분 지급 결정을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하여 소급하여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권 취소가 되죠. 취소를 해버렸고요. 그러면 원인 없이 받은 돈이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갑은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서를 2021년도 1월 7일 날 직접 수령하였다. 직접 수령하였다. 지금 이거 얘기는 뭐예요? 가족이 받았다라거나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이 받았다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소기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제소기간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 얘가 직접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날이 바로 뭐예요? 안날로 추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날은 1월 7일이 되는 것이고요. 베니초코누님 오셨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갑에게 이미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였다. 부당이득 징수결정도 따로 나오게 되죠.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당연히 급부하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처분이죠. 징수까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갑은 위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해서 2021년 5월 7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바로 안날을 줬으니까, 단서로 안날을 바로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90일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산재사건입니다. 산재사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보험급여 지급결정 등이죠. 보험급여 지급결정 등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진정 이의 신청이죠. 재심사 청구, 특별행정심판이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 행정소송 가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노동행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 등과 같은 이 산재보험제도의 그 특수한 고유 논점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일반행정 논점으로 묻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부터 91을 들어가시게 되면요. 행정소송법 적용되죠. 산재보험법에는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제소기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90일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2월, 3월, 4월 7일경이 될 것인데 여기서 5월 7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90일이 지난 것이죠. 명백히 90일이 지난 상황이고요. 제소기간이 지났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서 사실 기대했는데 나왔습니다. 설문 2번. 우리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던 설문 2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바로 이겁니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죠. 지금 보시면은 90일이 지났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엔 제소기한 제한이 없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무효라고 한다면 말이죠.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한다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 승소 판결, 청구 인용 판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죠.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제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진짜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라는 지금 방향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각 물음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문항임.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독립된 문항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독립된 문항으로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문 1번입니다. 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제가 입증 책임 분배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낸다고 하게 되면 노동행정 쪽으로 해서 노동위원회 제도 포함시키는 문제에서 입증 책임을 출제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 설문 2번과 설문 3번을 출제하기 위한 거예요. 10점밖에 안 되죠. 설문 2번, 3번을 출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사건을 구성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25, 25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점을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하나 놓쳤군요. 출제 형식 보시게 되면은 참조조문 제시할 거라고 했던 부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예상한 거 다 맞은 겁니다. 다 맞은 겁니다. 바로 뭐예요? 참조조문이 본격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거 하나 하고 또는 이라고 했었어요. 여기 안 적어놨나요? 왜 안 적어놨지? 제가 참조조문이 본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가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바로 뭐냐면 2021년에는 참조조문이 제시되거나 본격적으로 제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가 발생한다? 설문의 개수가 라고 했죠. 설문의 개수가 3개 이상으로 설문의 개수가 설문 1에서 3개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설문 1이래요. 제가 왜 이러죠? 제1문 제1문 마음이 급합니다. 제1문에서 3개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제2문 또는 제3문에서 3문이 분설형 문제로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모두 다 그대로 적중이 된 상황이죠. 3개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 2번하고 3번을 출제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고 나서 설문 1번을 집어넣은 겁니다. 교수님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설문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사실 문제라고 말하기도 뭐한 겁니다. 이건 그냥 준사령 문제?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실전 연습 교재 보게 되면요. 무효 확인 소송 가볼까요? 이거 학생들한테 전부 다 배포를 했죠? 배포를 하고 이게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을 한다라고 했던 실전 연습 교재인데요. 전자책입니다. 노무사랑 카페라거나 동의 카페에 가시게 되면 지금도 현재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입증책임 분배 이 부분이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 취소과 달리 봐야 되는 것인가? 원고 책임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예외적인 무효 사유는 원고가 입증해야 된다. 법률요건 분류설, 위법성의 정도로서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에 대한 문제, 그것은 입증책임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취소과 똑같이 가자,
취소소송은 법률요건 분류설, 즉 일반 원칙설을 취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판례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원고 책임설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수의 입장은 법률요건 분류설입니다. 이게 타당합니다. 실제 판례가요, 공정력과 입증 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서는 원고 책임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공정력이 있다 없다. 위법한 처분이라는 전제하에서 공정력이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고 공정력이 없으면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공정력의 유무의 문제, 즉 취소냐 무효냐에 대한 문제는 입증 책임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해놓고 나서 여기서 지금 판례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는 법률적 판단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주장하고 입증을 한다라는 것은요, 재판을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방청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처럼 개인 재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청이라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방청하면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좀 감흥이 떨어지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선배들 재판 방청을 많이 갔었는데 제 재판을 할 때가 더 흥미롭습니다. 물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이 나가리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신중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A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을 하는 거죠. 없다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도 아니고 있다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실 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법률적 판단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을 합니까? 여러분, 판사들한테 가서요,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주장하죠? 조용히 하세요라고 합니다. 법률적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시끄러! 이럽니다. 당사자는 입도 뻥끗 못합니다. 뭐 실무적으로 그렇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 문제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입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냐 취소냐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 판단의 문제인데 이를 어찌 입증을 하느냐, 그래서 법률요건 분류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는 문제잖아요. 이거 지금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압축 이론에도 들어있는 너무 쉬운 문제, 이 문제가 바로 설문 1번에서 출제가 된 것이죠. 이 문제는 무효항의성의 입증 책임 분배를 묻는 문제로 다수에 따르게 되면 법률요건 분류설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만 판례에 따르게 되면 원고 책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이처럼 판례와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태곤 학생이 항상 채팅창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쵸? 선생님, 판례와 다른 입장이니까 판례에 따른 결론도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채팅창에 여러 번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판례에 따른 결론도 도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10번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설문 2번 갑니다. 이건 우리 거죠. 아까 전에 동의 카페를 가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부분 많이 안 다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위 무효 확인 소송의 계속 중에 계속 중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추가적 병합이라는 것이죠. 여기 추가적이라고 나오네요. 추가적으로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소 소송입니다.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취소송을 후발적 병합, 추가적 병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는 같은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효이면서 취소다, 취소이면서 무효다 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 되니까, 청구가 되니까 예비적 병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비적 병합이 될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 추가적 병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말했던 것처럼 이처럼 추가적 병합을 할 때요, 우리 행정소송법 21조 사항에서 소변경을 할 때는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소송법 제10조에서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을 할 때는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을 지금 병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병합 10조는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이 되죠. 38조 1항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10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관련 취소송에 대한 병합입니다. 이렇게 병합을 들어가는데 관련 청구로서 병합하는 것 자체 문제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 병합으로 병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 병합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합 시점은 5월 7일 날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5월 7일 이후가 될 겁니다. 5월 7일, 당장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다음 날 5월 8일 날 병합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이 병합 청구를 한다는 것은
별소로 취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한 번에 재판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병합 청구 시점은 사실 이 관련 청구의 별소 제기라면 소제기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되니까 만약에 5월 8일이라면 그 5월 8일에 이건 취소송 아닙니까? 취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수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때요? 5월 7일에도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5월 8일은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은 안 지켜진 상황이죠. 그러면 이딴 문제를 왜 질문을 했을까요? 이딴 문제를 왜 질문했을까요? 그럼 한번 문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꿔보시게 되면 여기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3월 7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3월 7일이고 그리고 소병합 청구를 한 시점이 5월 7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3월 7일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소기간을 준수한 상황이 됩니다. 제소기간을 준수한 상황이 뭐지만 무효확인 소송이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그 3월 7일에는 이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소송 형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5월 7일 병합 청구한 시점에는 이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처럼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 있어서는 뭐라고? 되는 소를 포함한다 이거죠. 되는 소를 포함한다 라는 논법에 따라서 우리 판례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판례를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판례의 입장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아무 말 안 하더라도 병합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의적 청구로서 무효확인 소송에 예비적 청구로서 취소소송이 병합돼 들어온 상황으로 판례는 이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명시적으로 이처럼 추가적 병합을 청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병합되어 있는 것이니 안 받아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합 청구 시점에 이미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급표는 인정 안 됩니다.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 소송이 되고 있는 병합 본체가 되고 있는 무효확인 소송이 제소기간을 준수를 했더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병합 청구가 가능한 것이겠죠. 네, 그러면요 우리 판서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언제나 말하던 그놈의 되는 소를 포함한답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며 소병합을 청구하는 취지에는 소변경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물론 언제나는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죠. 그렇죠? 취소를 구하지 아니나 한다고 밝히지 않은 이상 건방만 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 문제죠. 2018년도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취소 사유 공사중지 명령과 무효확인 소송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중대한 위법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명백한 위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의 중대명백성설에 따르면 저건 취소 사유죠. 그런데 무슨 소송을 제기했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에서 과연 이처럼 그 처분이 단순 위법에 그치는 경우에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죠. 설문 2번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에 의 취소용 추가 병합 가능성을 묻는 문제로 아래의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했던 것임. 아래의 모의고사는 2021년도 올해 제가 123번 문제고요. 이거 3문이 왜 여기 있습니까? 네. 2회 모의고사 3문입니다. 우리 2회 모의고사 3문 123번 한번 볼까요? 네, 이쪽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123번 일로 가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병합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똑같은 문제죠. 이거는 무효확인 소송에다가 취소송을 병합하는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거부처분 취소에다가 부작위 위법항의 소송을 병합하는 문제였었습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이 중에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갑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A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당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위법은 인정되지만 명백한 위법이 아닐 수 있다고 여겨 제소기간이 지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고자 한다.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이 123번 2회 모의고사 3문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 이 기출문제 이 설문 2번 이것도 마찬가지고, 둘 다 말입니다. 둘 다 이 상황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이 상황을. 중대한 위법은 인정되지만 명백한 위법이 아니라는 상황 전제 하에서 저도 문제를 그렇게 출제를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출제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2021년도 노무사에서도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무효일까? 무효라는 것은요,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99%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7에서 8%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가능성보다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무효일 가능성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정말 손꼽습니다. 이거보다도 무효일 가능성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아닐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병합을 청구하는데, 지금 제가 출제했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아까 전에 3월 7일에 무효항의송을 제기했다면 이라고 얘기한 그런 상황이죠. 이때는 추가적 병합이 됩니다. 병합 청구 시점에 이미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바로 5월 7일에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취소송을 제기할까 무효항의송을 제기할까 자율적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땐 원래부터 무효항의소송밖에는 못 제기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정리해놓은 총평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출제했던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아래 2018년도 노무기출 무효확인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 방금 봤던 거죠.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2021년도에는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취소소송 추가 병합 가능성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확실히 찍었던 문제예요. 이건 제가 계속 무조건 출제된다고 했죠. 무조건 출제될 수밖에 없다. 이게 2018년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논법에 따라 무효확인을 구한 취지에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되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취지에는 부작위 위협 확인을 구한 취지가 포함되며, 소병합을 청구하는 취지에는 소변경의 신청의 취지가 포함된다고 했던 것 중에 1번이다. 아래 판서노트 논점 박스 부분은 지겹도록 강조했던 것임. 아침에 별도로 이것을 제시하려고 했다가 썼다 지웠어요. 근데 10번이 뭐였죠? 2021년도 모의고사 문제는 한 번씩 보고 가라고 했죠? 네, 바로 2021년도 모의고사 문제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판서노트, 판서노트 역시도 학생들에게 전부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만 배부한 게 아니죠. 동익카페와 노무사랑 카페에서 전부 배부를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기본 강의 무료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었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위에서 이렇게 되는 소를 포함한다. 그 중에 지금 무효확인 소송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볼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효 취소 이 부분이죠. 무효 확인을 구한 취지에는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된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자 해서 우리 판서노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주의적 청구는 무효 확인 소송 무효 청구가 되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취소 청구가 되는 것이다.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적 병합이다. 요거 답안에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소기간 등,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송의 소송 요건 차이는 제소기간 전치주의 두 개죠. 제소기간 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를 준수했다면 언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이게 준수가 돼 있었더라면 그때 당시에 무엇도 가능했던 거예요? 취소 청구도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이 병합되어 있는 상황으로 판례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문제는 여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에요. 2021년도 기출문제는 제소기간이 안 지켜졌죠. 제소기간이 안 지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보시면 1번, 2번에서 2018년도에 기출된 부분,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지겹다. 그쵸? 본안 판결로 취소 판결이 가능한지를 질문했는데 요게 다시 나올 거다. 원래 노무사 기출은 다시 한번 반복을 시키면서 살짝 틀어 출제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지금 제 1문도요.
예전에 나왔던 그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문제가 등장을 하면서 네, 살짝 틀어서 다른 걸 질문하고 있죠. 설문 1번에 설문 2번에 지금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위로 올린 겁니다.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제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취소 소송 추가 병합이 가능한가? 제소기간 등이 준수가 돼 있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준수가 안 돼 있다면 불가능하다. 각하 결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죠. 예, 이 부분이 바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예, 다음 설문 3번입니다. 3번까지 하면 끝내야 되네요. 이거 처분사유 추가 변경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네, 이거 기사동 인정 안 돼요. 네, 안 됐고요. 요거는 네, 제가 오늘 학생들하고 뒤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제가 방송 출연이 있고 방송 끝나고 나면은 수요일에도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여러분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좀 리버럴하게 움직여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도 전 또 방송 출연이 또 있고 근데 이제 화요일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뒷부분 좀 이어서 총평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어떡하지? 아니면은 월요일날 방송 끝나고 와서 밤에 그게 더 낫겠다. 네, 월요일날 방송 끝나고 나서 밤에 이문부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도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요. 설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거 강사들이 완전히 다 잘못 짚었더라고요. 네,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재밌었어요. 네, 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에 갑이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네, 무효확인 소송 기각이 되겠죠.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으니까요. 네, 위법하지만 무효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네, 기각이 될 텐데 이건 이제 기각이 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거죠. 법령 위반을 이유로 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이건 뭐예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여기서 2조 1항 본문 전단이에요. 2조 1항, 2조 1항 그 다음에 본문 본문 전단입니다. 여기 단서 있죠? 단서니까 여기다가 해놨으니까 요거 앞부분까지가 본문 그 다음에 이 자배법 문제 뒷부분 후단 빼고 전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문제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사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 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법령을 위반하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무효확인 소송에서 뭐가 나왔어요? 기각 판결이 나왔죠. 그 기각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판결의 효력이죠. 예, 확정됐다. 언제나 판결의 효력을 물을 때는 확정됐다라는 말을 포함시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확정됐다. 그럼 판결의 효력 문제입니다. 판결의 효력 문제고, 그럼 판결의 효력은 불자판형 세속이죠. 불자판형 세속. 예, 불가쟁력. 예, 자방력. 불가변력이죠. 예, 기판력. 그 다음에 형성력. 대세요. 그 다음에 기속력. 여기서 이제 직접 질문이 될 수 있는 판결의 효력은 나머지는 다른 걸 질문하면서 녹여내는 것이고, 직접 질문되는 것은 기시형제 2명입니다. 기시형제 2명, 즉 기판력, 기속력 2개는 직접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지금 기판력을 질문을 한 거죠. 예, 기판력이라고 하게 된다면 그 작용 국면이 3개죠. 동일 소송물과 선결 문제, 그리고 모순관계 3개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이것은 선결 문제, 이거죠. 선결 문제에서 작용을 해서 기판력이 미친다면 선결 관계가 성립되었다. 전소의 판단과 후소의 판단 사이에 선결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확정돼서 하나가 끝났죠. 여러분, 전소와 후소 우리 항상 어떻게 조심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먼저 제기했느냐에 따라서 전소, 후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끝났냐에 따라서 전소, 후소를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효확인 소송은 끝났습니다. 그럼 쟤는 당연히 전소죠. 그 다음에 지금 제기하는 국가배상은 소제기 자체도 늦었습니다. 이건 후소가 되겠죠. 무효확인 소송의 기각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러면 직접 질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판력, 기속력 둘 중에 하나인데 후소 등장했으니까 무조건 기판력이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은 급여 지급 결정 취소 처분 때문에 자기가 이제
부당이득 징수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봤다는 거죠. 법령 위반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가를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의과실 이런 거 따져야 되거든요. 예, 요거 과실 들어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중과실과 경과실 나누고 경과실에 있어서 예, 완전 재밌는데 예, 행정에선 출제할 수가 없죠. 네, 박상진 학생 왔습니다. 그럼 법령 위반 인정할 수 기판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냐 이거죠. 그쵸?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3번 전소로서 무효확인 소송의 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로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치는지를 묻는 것으로 여기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당사자 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그 소송 형식은 핵심이 아님. 이걸 다루는 강사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점 넘어갑니다. 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사자 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기판력이 미치면 미치는 것이고 안 미치면 안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이게 당사자 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판력과 선결관계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건 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무사랑 카페에 있는 네, 조립식 행정법이죠. 뒷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요거를 띄워 놓은 건데 네, 요거 말고 네, 여기 보시면요. 기판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판력 보시면요. 네, 기판력 의쓰고 본질 이게 추워. 네. 모순금지설, 반복금지설 하고 그래서 작용 보면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소송물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죠?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1단계, 2단계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1원설, 2원설. 근데 이거는요. 전소가 취소 소송이고 후소가 국가배상인 상황이에요.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기판력 중에 선결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문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제점. 취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그것을 인용이면 위법이죠?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고요. 질문 들어오는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들어오는 방식. 그래요. 문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어요? 법령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기각이라고 한다면 적법이라고 만약에 전소가 취소이면 적법인 거잖아요. 여기서 위법으로 볼 수 있는가? 네, 여기서 보세요. 인용 판결이 확정됐을 때 적법하다고 피고가 항변할 수 있는가? 인용 판결이 나오면 위법하다고만 봐야 되는 것인가? 지금은 기각 판결 문제예요. 기각 판결이 나왔을 때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예, 아니면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법원이 적법하다고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1, 2, 3, 4, 5번 중에 몇 번에 해당합니까? 4번입니다. 4번이에요. 전소가 기각이 됐는데 후소 국가배상에서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보세요. 법령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똑같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바로 취소 소송이 아니라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1단계, 2단계를 보시면 취소 소송과 전소, 후소, 국가배상 사이에 있어서 위법성의 판단이 과연 동일할 것인가? 1원론, 2원론에서 2원설 취해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협의행위 위법성설, 광의행위 위법성설, 결과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라서 전면적 긍정, 제한적 긍정, 전면적 부정 이렇게 들어갔을 때 다수설. 다수설은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로 가게 되죠. 이렇게 따르게 되면 인용 판결은 기판력이 미치고 기각 판결은 기판력이 안 미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전소가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안 미쳐서 그래서 후소 법원이 법령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안 미쳐서? 노. 아닙니다. 전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강사들이 잘못 짚었더라고요. 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될 점은 전소가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점 그리고 그 판결이 기각 판결이라는 점 두 개입니다. 이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점도 기판력이 안 미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기각 판결이라는 점도 기판력이 안 미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과연 둘 중에 어떤 원인 때문에 기판력이 안 미치는 것인지 안 미치는 건 분명해요. 안 미치는 건 분명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 저 국가배상의 수소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안 미치는 건 맞는데 어느 쪽에서 와야 되는 것이냐. 그 중에 핵심은 무효확인 소송이다.
기각 판결의 문제는 전소가 취소소송인 경우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는 전소에서도 취소송,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소송물이. 그 다음에 국가배상에서도 그 손해 발생의 원인 행위가 처분이라고 한다면 7가지의 배상책임 요건 중에서 법령 위반 요건 같은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위법성 판단하고 얘도 위법성 판단하고 둘 다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판사노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선결관계,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건데 보시면요, 앞에 전소가 취소입니다. 소송물 자체가 처분의 위법성입니다. 국가배상 청구성이 후소입니다. 이렇게 7개의 요건 중에서 이 법령 위반 부분이 역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가 요로 쏙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선결 문제의 작용 국면에서 움직이는 기판력입니다. 이거는 언제나 소송물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 중 일부를 구성할 때, 그럴 때 선결 문제의 작용 국면에서 이 기판력이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소가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전소가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전소가 무효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전혀 이 구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선결 문제의 작용 국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 판결이니 뭐니 따질 것도 없다. 이건 이미 무효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무효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이미 기판력이 안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라고 했죠.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어디에 위법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요, 그것이 위법하지만 무효까지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아예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눴어요. 위법성까지는 60점, 그 다음에 그것이 무효까지는 80점, 이렇다고 했어요. 80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각 판결 나오는 겁니다. 제소기간도 이미 지나가 있었었고요. 80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러면 기각 판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나눠보세요. 70점인 경우, 50점인 경우. 70점이어도 기각이고요, 50점이어도 기각이죠. 근데 70은 위법이지만 무효가 아닌 것이고 50은 애당초 위법도 아니어서 무효가 아닌 겁니다. 어느 쪽이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나온 겁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전소의 판단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판단에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 판단 내용이 뭐냐고요? 기각 판결은 그것이 70점일 수도 있고 50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셨을 것이고요. 무효확인 소송 자체는 이미 국가배상과 기판력 논의의 평면에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각 판결을 깔아놓은 것이 무효확인 소송으로 가도 기판력이 안 미치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으로 오인했다 하더라도 기각 판결이면 기판력이 안 미치고, 그래서 노무사기출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을 때 그 원인을 잘 찾니? 이거를 묻는 문제가 노무기출에는 여럿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의 함정을 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실제 실무 재판을 말씀드려 볼게요.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먼저 60점인가 1단계 위법인지를 판단하고 위법이 맞아 통과하면 그 다음에 80점인가 2단계 중대명백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넘어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효가 절대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에서 심리가 엄청나게 지리하게 늘어집니다. 무효냐 아니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 판단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법원이 알아서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법이냐 아니냐는 사실 자료들을 다 증거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동안 막 재판을 했어요. 막 재판을 했는데 근데 그게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명백하지 않아서 죽어도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난 1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무효확인 소송의 재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사건이 들어오는 순간 가정적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만약 이것이 위법이 맞다라고 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나? 이거부터 봅니다. 재판부가. 무효가 될 수 있나? 무효가 될 수 없으면
위법인지 여부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냥 기각시켜버린다고요. 왜? 네가 위법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효가 아닐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기각시켜버립니다. 그럼 이 기각 판결은 사실 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전소가 무효확인 소송일 때는 국가배상 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에 대한 논의 평면에 올리지 자체를 못한다. 기각 판결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안 미친 것이 아니라 무효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안 미친 겁니다. 그런데 동의카페에 가서 총평들을 보니까 기각이니까 제한적 긍정설에 아니 이 제한적 긍정설은요 요 제한적 긍정설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은 전소가 취소 소송일 때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 2문부터 더 재밌는 내용으로 총평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험 보느라고 그리고 1년 동안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